여러분, 혹시 한 통신사를 5년 넘게 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호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 쓴 고객일수록 싸게 해주는 게 상식인데 통신 시장은 정반대였어요. 10년을 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똑같이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네 대리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충성 고객이 손해를 봤는지,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통신비를 반으로 줄이는 법까지 전부 풀어드릴게요. 혹시 요즘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기 통신사 대리점 있던 자리 아니었나? 한때는 큰 사거리 하나에 통신사 간판이 두세 개씩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 주황 간판, 마젠타 간판. 새 폰 나왔다고 풍선 달아놓고 직원분들이 문 앞에서 손님을 맞던 그 가게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자리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이고 안내문 한 장만 덩그러니 붙어 있죠. 정 사장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지금 전국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정 사장님은 동네에서 15년 동안 통신사 대리점을 하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폰을 바꿔드린 손님이 이제는 그 집 자녀 폰까지 바꿔주는 사이가 됐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손에 꼽힙니다. 월세는 그대로인데 손님은 줄고 정 사장님은 요즘 매일 폐업을 고민하십니다. 정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 사장님들이 모인 단체인데요. 이곳에서 2024년 8월에 회원 매장 1,455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응답한 매장 가운데 35%가 지금 당장 폐업 위기라고 답했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이 문 닫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응답 매장의 62%는 직원도 없이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1인 매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직원을 열어두던 가게들이 이제는 사장님 혼자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앞으로 가게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1년에서 2년이라고 답한 곳이 29%나 됐습니다. 거의 세 곳 중 한 곳이 길어야 2년이라고 본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하는 거지. 손님이 줄면 가게가 문을 닫는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사장님들 본인에게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고 물었더니 1순위로 꼽은 건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요금제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하는 구조였습니다. 무려 48%가 이걸 가장 큰 문제로 꼽았죠. 수수료 차별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장님들이 망하는 진짜 이유가 손님이 줄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 차별이라는 말 속에 바로 여러분이 호구가 됐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님이 줄어서 망한다는 게 단순한 이야기 같은데 대리점 사장님들은 왜 매출보다 수수료 문제를 더 크게 꼽았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먼저 대리점이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호구였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리점은 휴대폰을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으로 돈을 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리점의 진짜 수입은 폰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신사가 주는 돈에서 나옵니다. 손님 한 명이 새로 가입할 때마다 통신사가 대리점에 일종의 성과급을 줘요. 이걸 가입 수수료, 다른 말로 장려금이라고 부릅니다. 비싼 약정을 팔수록 이 성과급이 커지는 구조예요. 그럼 이 성과급이 얼마나 될까요? 손님이 약정을 걸고 가입하면 한 건에 대략 20만 원에서 40만 원이 대리점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손님이 폰만 사가는 자급제로 가면 같은 한 건이라도 성과급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여러분이 대리점 사장이라면 어느 쪽을 권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약정을 걸게 만들고 이왕이면 더 비싼 요금제로 유도하고 싶어집니다.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가게가 굴러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주 속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 약정 25% 할인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폰값을 깎아주는 거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기기 가격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매달 내는 요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이걸 실구매가라는 말로 묶어서 설명해요. 그러면 마치 비싼 폰을 싸게 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실제로는 매달 요금에서 조금씩 깎이는 건데 머릿속에서는 기기를 할인받은 걸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같은 사과라도 농장에서 바로 받으면 싸고 여러 가게를 거쳐 우리 앞에 오면 그만큼 비싸집니다. 중간에 누군가 손을 댈수록 값이 붙으니까요. 통신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망, 똑같은 폰인데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고 비싼 약정을 걸수록 그 사이사이에 누군가의 몫이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은 결국 우리 통신비에서 나갑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 구조에서 통신사와 대리점이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 누구일까요? 바로 비싼 요금제를 오래오래 쓰는 사람입니다. 오래 쓸수록,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통신사에 들어오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통신사를 10년씩 묵묵히 써온 충성 고객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많은 돈을 낸 사람이었던 거예요. 충성한 만큼 보답을 받은 게 아니라 충성한 만큼 더 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그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 매달 몇천 원 더 낸 거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숫자를 직접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싶은 건 이건 어느 판매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동네에서 친절하게 폰을 팔던 그 사장님도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 똑같이 떠밀린 사람이에요. 비싼 요금제를 권해야 가게가 살아남도록 만들어진 판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짜인 수수료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쌓인 그 차이는 도대체 얼마였을까요?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약속대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어떤 숫자가 되는지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 과장은 한 통신사를 10년째 쓰고 있는 충성 고객입니다. 5G 무제한 요금제 한 달에 88,000원을 꼬박꼬박 냅니다. 한 번도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다 이만큼 내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반면 박 대리는 작년에 알뜰폰으로 갈아탄 사람입니다. 한 달 요금이 35,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박 대리가 쓰는 알뜰폰은 김 과장이 쓰는 바로 그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빌렸습니다. 전화도 똑같이 터지고 데이터 속도도 똑같아요. 똑같은 길을 달리는데 한 사람은 통행료를 2배 넘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한 달 차이가 5만 원이 넘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매달 쌓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 넘고 10년을 쌓으면 수백만 원입니다. 김 과장은 충성스럽게 한 통신사를 오래 쓴 죄로 박 대리보다 수백만 원, 작은 중고차 한 대 값에 맞먹는 돈을 더 낸 거예요. 오래 썼으니 우대받았을 거라고요? 통신시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래 쓴 사람일수록 비싼 요금제를 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냈습니다. 이게 김 과장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한 가구가 통신에 쓰는 돈이 한 달 평균 12만 4천 원입니다. 단말기 사는 값까지 포함한 숫자지만 1년이면 150만 원에 가까운 돈이 통신비로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한번 일상으로 바꿔볼까요? 1년치를 모으면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이 학원을 몇 달은 더 보낼 수 있고요. 매달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넣었다면 목돈이 됐을 돈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자동이체로 흘려보낸 돈이 사실은 이만한 기회였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알뜰폰이 싼 건 그냥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망을 빌려 더 싸게 파는 방식일 뿐이에요. 시장에서 똑같은 사과를 한쪽은 산지에서 바로 가져와 팔고 다른 한쪽은 여러 단계를 거쳐 비싸게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 김 과장이 더 낸 돈은 더 좋은 품질을 산 값이 아니라 그냥 비싼 경로로 산 값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데 왜 다들 안 바꿨을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알뜰폰이 싸다는 건 김 과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0년을 안 바꿨어요. 사실 통신사는 우리가 안 바꿀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통신사가 노린 우리 마음속 함정이었어요. 다음 파트에서 그 함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싸면 진작에 다 갈아탔겠지. 안 갈아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어서 안 바꿨어요. 그런데 그 이유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핑계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그 핑계들을 하나씩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짚을게요. 알뜰폰은 따로 자기 통신망을 깔지 않습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이미 깔아놓은 망을 그대로 빌려서 우리한테 다시 파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 파는 거라 물 자체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잘 터지는 정도나 데이터 속도는 원래 통신사랑 똑같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알뜰폰이 망을 빌릴 때 내는 임대료, 그러니까 도매 대가가 최대 52%나 내렸어요. 빌리는 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우리가 내는 요금도 더 싸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같은 망에 값도 더 싼데 왜 그렇게 안 바꿨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통신사가 노린 우리 마음속 함정입니다. 사람한테는 한번 들인 돈이나 시간이 아까워서 손해를 끊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재미없는 영화인데도 표값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 있어 본 적 있으시죠? 딱 그 마음입니다. 이미 이 통신사 오래 썼는데, 약정도 걸어놨는데 하면서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통신사는 우리가 이렇게 못 끊을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위에 약정이라는 끈을 묶어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는 핑계 3가지를 정면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뜰폰은 품질이 떨어진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망을 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잘 안 터지는 지하나 산속도 원래 통신사랑 똑같이 터지거나 똑같이 안 터집니다. 망이 같으니까요. 딱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많이 쓰고 나면 속도를 조금 줄이는 정책이 있는데 이 기준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무제한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만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족이랑 묶고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데 알뜰폰 가면 그 할인을 못 받아서 오히려 손해다. 이게 가장 흔한 핑계인데요. 알뜰폰은 기본 요금 자체가 워낙 싸서 결합 할인을 못 받아도 대부분 알뜰폰이 더 쌉니다. 게다가 인터넷 결합도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LG유플러스망을 쓰는 알뜰폰은 인터넷이랑 묶어서 할인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흔히 믿는 가족 결합도 따져봐야 합니다. SKT 가족 결합은 가족이 함께 쓴 기간을 다 합쳐서 30년이 넘어야 하는 식으로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우리 집이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사실 받고 있는 할인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못 쓴다. 이건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영화관이나 카페에서 할인받는 그 멤버십, 알뜰폰에서는 대부분 안 줍니다. 그러니 이 멤버십을 평소에 자주 쓰시는 분이라면 매달 아끼는 돈이랑 멤버십으로 받던 할인을 직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해서 멤버십이 더 크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저희가 좋은 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부분은 손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자기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3가지 핑계를 다 걷어내고 나면 사실 못 바꿀 이유가 거의 안 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지금이 통신시장이 30년 만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2025년 그동안 우리를 묶어두던 문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잠겨있던 방문이 차례차례 풀리듯 갈아타기를 막던 장벽들이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사건을 날짜 순으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2025년 7월 22일입니다. 11년 가까이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던 단통법이 이날 폐지됐습니다. 2014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원래 보조금 경쟁을 막아 모두가 비슷하게 사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통법이 있던 10년 동안 지원금을 뺀 휴대폰 가격이 41%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속도였어요. 소비자를 위한다던 법이
사실은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만든 셈입니다. 그럼 법이 사라졌으니 이제 보조금을 팍팍 받아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폐지 후 처음 나온 아이폰 17만 봐도 공통지원금이 가장 많아야 45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기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매달 내는 요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로 옮겨갔습니다. 결국 다시 알뜰폰으로 시선이 모이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그보다 앞선 2025년 4월에 터졌습니다. SKT 해킹 사고였어요.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표,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증 번호가 무려 2,695만 건이나 빠져나갔습니다. SKT를 쓰는 사람이라면 거의 전부가 영향을 받은 대형 사고였죠. 통신사를 한번 정하면 종처럼 안 바꾸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개인정보가 통째로 새어나가니 이 회사를 계속 믿어도 되나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회사는 사과의 뜻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을 열어줬고 바로 그 기간에 약 10만 명이 미련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약정이라는 족쇄만 풀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세 번째 사건은 2025년 연말에 KT 무단결제였습니다. 고객이 시키지도 않은 소액 결제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건이었는데요. 정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건 명백히 회사 잘못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약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러자 면제가 시작된 첫 나흘 만에 5만 2천여 명이 KT를 떠났습니다. 첫날 하루에만 1만 명이 짐을 쌌어요. 이렇게 한쪽에서 가입자가 쏟아져 나오자 통신사들끼리 그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위약금을 대신 메워주거나 추가 혜택을 얹어주는 경쟁까지 벌어졌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조건이 따라붙는 평소엔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자, 이 세 사건을 한 줄로 모아볼게요. 비싸게 사게 만든 법이 사라졌고 두 통신사에서 큰 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믿음의 금이 갔고 무엇보다 갈아탈 때 발목을 잡던 위약금이라는 벽이 무너졌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던 가장 큰 빗장이 풀린 셈이에요. 게다가 이미 수만 명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더 이상 나 혼자 유난 떠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통신시장은 지금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단통법이 폐지된 뒤 2026년 초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건 30년 가까이 단단히 굳어있던 판이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금이 가고 발목을 잡던 장벽은 사라진 지금이 통신사를 갈아타는 데 드는 비용도 마음의 부담도 가장 적은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 30분이면 끝나는 전환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복잡할 것 같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30분이면 끝납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약정이 언제 끝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약정이 남아있으면 중간에 해지할 때 위약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SKT는 114, KT는 100, LG U+는 100일입니다. 제 약정 언제 끝나나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약정이 이미 끝났거나 무약정이라면 위약금 걱정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가셔도 돼요. 두 번째, 번호 이동으로 갈아타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통신사를 바꾼다고 전화번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10년 넘게 쓰던 번호 그대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편의점에서 유심칩을 사면 되는데 가격이 3,000원에서 10,000원 정도예요. 그걸 끼우고 QR코드를 찍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직접 개통하면 끝입니다. 편의점이 부담스러우면 우체국에서도 가능한데 다만 전국 모든 우체국이 아니라 알뜰폰을 파는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돼요. 온라인 비교 사이트에서 요금제를 골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알려드릴 팁이 있어요. 똑같은 알뜰폰 회사, 똑같은 요금제인데도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매장에서 가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게 더 싼 경우가 많아요. 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창구가 따로 있는 셈이죠. 그러니 가입 전에 잠깐만 비교해보세요. 그 몇 분이 매달 통신비를 또 한 번 깎아줍니다. 세 번째,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계예요. 난 그동안 너무 많이 냈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싶으시죠?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내가 쓰지도 않는 부가 서비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각 통신사 앱에 들어가면 어떤 부가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보이고 필요 없는 건 거기서 바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 빠져나간 돈, 더 낸 돈이 있다면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라는 이름으로 조회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사에 따졌는데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세요. 이런 기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혼자 셀프 개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우체국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도움받으면서 개통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빠른 것보다 확실한 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아실 거예요. 통신비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달 그냥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더 냈던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설계된 구조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정이라는 굴레는 한 번 끊어내면 생각보다 가볍게 풀립니다. 이건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해방의 이야기예요. 통신사가 정해준 요금을 그냥 받아들이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고르는 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선택의 힘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신비 명세서부터 한 번 열어보는 겁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내고 있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갈아타신 뒤에 한 달에 얼마를 아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아직 망설이는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이 호구에서 벗어날 수 있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평균 연봉 1억 5천만 원,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의 3배를 받는 사람 9만 명이 45조 원을 요구하며 파업 버튼을 누른 그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그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게 되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 국민연금, 평택 아파트 가격까지 동시에 흔드는 조용한 스위치가 눌린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준비한 노조 없는 미래의 실체가 무엇인지, 둘째, 45조의 진짜 수혜자가 왜 노조도 삼성도 아닌 제3자인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숫자 하나만 같이 봐주시죠. 1억 5,500만 원, 삼성전자 직원 1명이 지난해 받은 평균 연봉입니다.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평균 연봉이 약 4,500만 원이니까 거의 3배 반이죠. 그런데 이 평균 3.4배를 받는 사람들 9만 명이 파업 버튼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3월 1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찬성률 93.1%, 조합원 8만 9천여 명 중에서 6만 1천여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인직원이 12만 5천 명 수준인데 그중 약 70%가 이 노조 깃발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이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연봉 1억 5천 위에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해서 파업까지 하지? 그래서 노조가 요구한 금액이 뭐냐?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는 겁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약 298조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 45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 45조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삼성이 역대 최대 규모로 벌였던 하만 인수, 그때 쓴 돈이 약 9조 원이었습니다. 45조는 그 하만 인수를 5번 연달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연봉의 50%로 걸려있는 성과급 상한선, 그러니까 OPI 상한도 영구히 없애달라는 요구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측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본급 인상 4.1%에 성과 인상 2.1%를 더해서 총 6.2% 인상안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20주 지급, 주택자금 5억 원 무이자 지원, 자녀 출산 경주금 인상, 장기 근속 휴가 확대까지 내밀었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봐도 파격 제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93.1%가 그걸로는 안 된다고 찬성표를 던졌고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파업의 진짜 민낯은 요구 금액이 아닙니다. 타이밍이에요.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2조 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입니다. 2025년 한 해 통째로 번 영업이익이 43.6조 원이었는데 올해는 딱 한 분기 만에 그 1년치를 뛰어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2일 삼성은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벽을 수십 층 쌓아 올린 초정밀 메모리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 메모리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탑재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부스에 찾아와서 어메이징 HBM4라고 친필을 남기고 갔고 그록 3 LPU, 평택 파운드리 양산도 공식 수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이 순간이 삼성 반도체 부활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물이 99도에서 100도로 끓어오르는 바로 그 한 끗 차이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골든타임 위에서 18일 총파업이 눌립니다. 시장 분석기관들은 손실을 5조에서 12조 원 사이로 봤고 노조 자체 추산은 20조에서 30조 원에 이릅니다.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하만 인수대금 9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최고 매출이 나오는 바로 그 시점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고층 아파트 기둥을 스스로 내려치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위험한 스위치라고 부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파업 소식이 터진 바로 그날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누가 왜 샴페인을 터뜨렸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노조가 파업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미 10년 전부터 그 버튼이 눌리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조가 파업 버튼을 누른 바로 그 순간 옆방에서는 또 다른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건 바로 자본의 계산기 버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같이 보시죠. 18일간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추정하는 손실은 5조에서 12조 원. 그런데 노조 쪽 자체 추산은 훨씬 셉니다. 최소 20조, 많게는 30조까지 봅니다. 일단 중간값 9조로 잡아보겠습니다. 9조 원.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옆방 계산기에는 지금 어떤 숫자가 찍히고 있을까요?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제조 원가가 약 3,880만 원입니다. 테슬라가 공언한 양산 목표 가격은 2,700만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대당 약 4천만 원짜리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10,000대 만들면 4천억 원. 파업 한 번으로 날아가는 9조 원이면 이 로봇을 무려 20만 대 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5,500만 원의 숙련공 한 사람 자리에 3,880만 원짜리 로봇 4대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나쁘다는 거냐? 아닙니다. 삼성 직원분들이 받는 월급이 많다고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박히고 있는 한 줄짜리 결론입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 이 한 줄이 앞으로 10년을 움직이는 겁니다. 문제는 노조의 욕심이 아니라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자본의 계산기가 더 빨리 돌아간다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샴페인의 주인공을 공개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에 이 회사 지분 14.7%를 약 868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조용히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을 3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대 주주이자 연결자 회사로 편입된 겁니다. 연결자 회사가 뭐냐? 쉽게 말해 내 주머니 안쪽에 또 다른 주머니입니다. 옆방 매출이 곧 내 매출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옆방 주머니의 매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금액이 2024년 연간 약 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3분기 누적만으로 벌써 69억 원을 찍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100% 넘게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분 편입과 같은 날 삼성전자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초대 단장은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 휴보를 만든 카이스트의 오준호 명예교수입니다.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 로봇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그것도 2024년 마지막 날 꽂힌 겁니다.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요? 파업이 터지면 자회사 로봇 발주가 늘어납니다. 자회사 로봇 발주가 늘면 자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자회사 주가가 오르면 모회사인 삼성전자의 자산 가치가 함께 오릅니다. 파업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삼성의 자산이 불어나는 이 아이러니한 자기순환 구조가 이미 완성돼 있었던 겁니다. 파업 버튼을 누른 순간 옆방의 계산기 버튼이 함께 눌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옆에 이미 로봇 거위 한 마리가 조용히 알을 깨고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구조는 이미 삼성그룹 전체로 이식되는 중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디스플레이 공정 특화 휴머노이드가 들어갑니다. 삼성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로 전환되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에는 수술 보조 로봇이, 삼성 웰스토리에는 단체 급식 로봇팔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병원, 조선소, 급식실까지 사람이 있던 자리 하나하나에 로봇이 조용히 배치되는 중입니다. 숫자 두 쌍만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시죠. 파업 손실 9조 원대, 로봇 20만 대, 값 4천억 원. 그리고 송년공 1인, 연봉 1억 5,500만 원대, 로봇 한 대 제조원가 3,880만 원. 이 두 쌍의 숫자 앞에서 경영진의 계산기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만으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봇은 몸일 뿐이고 몸을 움직이려면 두뇌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를 완성시킨 두 번째 카드, 그러니까 공장의 두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 하나는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0년의 준비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조용히 조립해온 두 번째 카드, 노조 없는 미래의 설계도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몸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내리는 두뇌가 없으면 로봇은 그냥 값비싼 인형일 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10년 동안 조립해온 두 번째 카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3월 1일 뉴스를 기억하십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6,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한 문장을 공식 선언합니다. 2030년까지 북내외 공장을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 일정을 확정합니다. 누가 더 유리한 패를 쥐고 있었을까요?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회사는 사람이 없어도 공장이 돌아가는 미래를 세계에 선언했고, 노조는 사람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는 카드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선언은 10년 준비된 설계도고, 노조의 카드는 이미 녹슬고 있었다는 게 지금부터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AI 자율공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뇌는 AI, 몸은 휴머노이드. 단순한 표어가 아니라 삼성이 실제로 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두뇌. 과거 AI 공장은 정해진 작업만 반복하는 엑셀 매크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이 말하는 두뇌는 차원이 다릅니다. 갤럭시 S26에 들어간 그 에이전틱 AI 기술이 공장으로 이식됐습니다. 목표만 던지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HBM4 수율을 0.5% 올려봐. 이 한 문장만 던지면 AI가 공정 변수를 스스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진짜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쌍둥이 공장,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시험됩니다. 실패해도 진짜 라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쌍둥이 공장에서 10,000번을 굴려보고 최적해를 찾은 다음 진짜 공장에 적용합니다. 사람이 10년 배워야 할 노하우를 AI는 며칠 만에 학습합니다. 다음은 몸, 휴머노이드, 즉 사람 모양 로봇입니다. 삼성이 공식 발표한 배치 역할은 딱 4가지입니다. 점검, 물류, 조립, 환경안전.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사람 모양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존에 사람이 쓰던 공간, 사람이 쓰던 도구, 사람이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장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래 작업자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휴머노이드 한 대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해고 통보서 한 장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퇴직하는 사람 자리에 신규 채용을 멈추고 그 자리에 로봇을 세웁니다. 잘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조용히 사라지는 해고 없는 소멸.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봇이 그렇게 정밀한 반도체 공정을 한다고? 충분히 타당한 의문입니다. 특히 HBM4는 더 그렇습니다. HBM4가 뭐냐면 고층 아파트를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벽으로 수십 층 쌓아 올린 초정밀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공정은 숙련공의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머리카락 10분의 1 두께의 층을 쌓는 작업은 매뉴얼만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몇 년을 직접 만져봐야 감이 잡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숙련공들이 파업 주체입니다. 초기업 노조 조합원의 약 70%가 DS 부문,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입니다. 회사가 가장 지켜야 할 핵심 숙련공이 가장 강하게 파업 카드를 준 겁니다. 여기서 자가 모순이 시작됩니다. 노조의 무기는 대체 불가능한 숙련입니다. 그런데 파업이 길어질수록 회사는 그 대체 불가능함을 대체할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파업이 끝나고 숙련공이 돌아와도 그 사이 회사는 이 공정을 사람 없이도 돌릴 방법을 한 번 더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노조의 무기가 휘둘릴수록 그 무기가 자기 손목을 베는 구조입니다. 공장의 불은 꺼지지만 옆방 계산기의 불은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돌릴 돈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DS 부문의 2025년 연간 설비 투자액이 47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공장과 장비에 쓴 투자금만 47조, 전체 삼성전자 투자의 90%가 여기에 꽂힌 겁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45조가 얼마나 큰지 앞에서 보셨죠? 그 비슷한 금액을 삼성은 이미 매년 자동화와 고도화에 붓고 있습니다. 자동화 투자 여력이 압도적이라는 건 단순히 재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세운 목표, 2030년 AI 휴머노이드 밀도 세계 1위에 최전선에 삼성이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은 수순,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평택 캠퍼스 P4 페이지 2 HBM4 라인 양산 시점이 원래 언제였는 줄 아십니까? 2027년 1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용히 2026년 4분기로 앞당겼습니다. 3개월 단축. 뉴스에는 크게 안 나옵니다. 라인 하나 앞당긴 게 뭐 대수냐 싶지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노조가 파업 일정을 조율하고 가처분 신청과 공방하는 사이 생산의 무게추가 이미 새 자동화 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해도 타격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몇 달 단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조가 우리가 멈추면 삼성도 멈춘다고 말하는 동안 삼성은 우리가 멈춰도 이 라인은 멈추지 않는다는 라인을 하나씩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10년 설계도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두뇌인 에이전틱 AI와 디지털 트윈, 다른 하나는 몸인 휴머노이드. 이걸 돌릴 돈은 이미 매년 47조 원씩 흐르고 있고 HBM4라는 마지막 숙련의 성체마저 역설적으로 그 설계도에 가속 페달이 됐습니다. 노조가 준 파업 카드는 10년 전 기준으로는 최강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카드를 쓸수록 카드 자체가 녹이 슬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년 설계도가 진짜 무서운 건 공장 안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설계도는 지금 여러분의 자녀방, 여러분의 국민연금 통장, 그리고 평택 아파트 가격표까지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경로를 한 줄 한 줄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알겠는데 그게 내일이야? 삼성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스위치가 여러분의 거실까지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지 그 경로를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해고 없는 소멸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잘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떠난 자리에 아무도 안 뽑힐 뿐입니다. 그 숫자가 이미 지표로 잡히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삼성전자 직원 수가 약 12만 5천 명입니다. 전년 대비 597명이 줄었습니다. 대량 해고도 없었고 구조조정 공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600명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한 방울씩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인력 조정이네 600명 가지고 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회가 가진 착시장치 하나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2030년부터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4년까지 산업 전반에 필요한 추가 인력이 약 122만 2천 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기업이 채용문을 조용히 닫아도 사람이 부족하다는 뉴스는 그대로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부족한데 그 부족을 메워야 할 좋은 일자리는 이미 로봇이 차지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몇 학년입니까? 중학생이면 8년 뒤, 고등학생이면 4년 뒤에 취업시장 앞에 섭니다.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삼성이 공식 발표한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 완료 시점과 겹칩니다. 자녀 세대가 통과해야 할 문은 닫혀있는 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없던 문이 되는 겁니다. 닫혀있으면 두드리기라도 합니다. 없던 문은 두드릴 대상조차 없습니다. 두 번째 경로, 국민연금입니다. 2023년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는 그나마 대기업 정규직이 지금처럼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숫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에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로봇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고소득 납부자가 한 명 줄 때 같은 자리를 최저임금 파트타임 3명이 메운다고 가정해봐도 보험료 총액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갈 시점이 2055년보다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지금 조용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원리로 건강보험 재정도 흔들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60대에 받을 돈, 70대에 쓸 병원비의 바닥이 함께 얇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경로, 평택과 화성 부동산입니다. 이 숫자 한 번만 같이 보시죠. 평택 캠퍼스 시간당 매출이 약 80억에서 90억 원입니다. 이건 노조 측이 파업의 위력을 설명하면서 공개한 숫자입니다. 1시간에 80억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흐릅니까? 일부는 본사로 가지만 상당 부분은 주변 식당과 카페, 원룸과 아파트 전월세, 학원과 병원으로 풀립니다. 평택과 화성의 상권 전체가 사실상 이 캠퍼스에 묶여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추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미국 텍사스 테일러입니다. 초기 투자가 약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게 지금 팹 2기에 R&D 팹, 오스틴 확장까지 더해져 총 5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칩스 액트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가 붙었고 현지 일자리 15,000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테일러 일자리 15,000개는 바꿔 말하면 원래 한국에서 벌어져야 했을 고용기회 일부가 미국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평택 아파트 구매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2020년 전후에 캠퍼스 증설 기대감으로 사셨다면 그 기대감의 근거가 지금 미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원과 울산이 자동화 이후 상권이 위축된 전례처럼 공장이 옮겨가면 아파트 가격표도 함께 옮겨갑니다. 네 번째 경로, 한국 반도체 주권입니다. 비교 대상 하나만 깔아두겠습니다. TSMC 애리조나 투자가 2025년 기준 1,650억 달러, 약 230조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팹 6기에 첨단 패키징 2기, 거기에 R&D까지 들어갑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이 정도 체급의 생태계를 미국 땅에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삼성의 50조 원, SK하이닉스의 인디애나 HBM 패키징 공장까지 합쳐보시면 태평양 건너편에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쪽에 남는 건 뭡니까? 간판은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강국이라는 문장은 남습니다. 그런데 송영공이 빠지고 신규 채용이 얇아지고 부품사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만큼 그 간판 뒤에 진짜 알맹이는 조금씩 비어갑니다. 강국의 이름은 그대로인데 생태계 중심은 얇아지는 현상.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이미 두 눈으로 본 순서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경로,
이게 노조 한 집단의 욕심 탓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엔지니어 9만 명도 어느 날 갑자기 이기적이 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자녀 교육비와 노후가 걸린 평범한 가장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자본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티핑 포인트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찍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전체가 공통으로 맞닥뜨린 구조전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뉴스가 왜 남의 일이 아닌지 아시겠죠? 회사 하나의 파업이 자녀 일자리로, 거기서 국민연금으로, 다시 평택 부동산으로, 끝내 한국 반도체 주권까지 4번 튀는 겁니다. 회사, 자녀, 연금, 부동산, 이 4글자가 모두 한 버튼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이미 40년 전에 똑같이 겪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위기와 공포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은 어떤 판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라는 판은 언제나 두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을 누구는 공포로 막고 누구는 기회로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언제나 역사를 읽었는가에서 갈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40년 전에 판박이처럼 겪은 나라가 있었고 10년 전에 똑같이 무너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체결되자 엔화는 2년 만에 달러 대비 2배가 됩니다. 이듬해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 시기 1987년 일본의 D램 세계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였습니다. 지금 삼성이 HBM으로 하는 일을 그때는 일본 기업들이 D램으로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소름 돋습니다. 엘피다는 2012년 파산했고 도시바는 2017년 메모리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합니다. 세계 상위 12대 반도체 기업 명단에서 일본 이름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숙련 인력과 생태계를 지키지 못하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간판만 남고 속은 비어버린다는 것. 이게 일본이 40년을 걸쳐 우리에게 보내준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더 가까운 이야기, 바로 인텔입니다. 2016년 인텔은 R&D 인력을 포함해 약 12,000명을 감원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그 감원된 핵심 엔지니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경쟁사 진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뒤로 인텔은 젠 아키텍처의 시장을 빼앗기고 AI 가속기 패권도 엔비디아에 내줍니다.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CEO가 바뀐 뒤에도 전체 직원의 15%, 다시 15,000명을 추가로 감원했습니다. 인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줄입니다. 감원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경쟁력의 절단이라는 것. 사람을 지운 자리는 원가가 줄어드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가 잘려나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러다이트라는 단어죠. 19세기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순 사건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조금만 더 들춰보면 그들이 기계를 부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 옆에서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지 그 협상의 시간을 요구한 겁니다. 오늘의 우리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봇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로봇 옆에서 나의 몫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개의 시나리오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결 시나리오입니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고 HBM4와 엔비디아 루빈 양산이 본격화되는 경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체의 실적이 다시 빛을 봅니다. 여기에 휴머노이드 양산 밸류 체인이 붙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 양산 목표를 공식화했고 현대모비스는 아틀라스 액추에이터 원가의 60%를 독점 공급합니다. 한국 부품 생태계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2030년 13만 6천 대, 2035년에는 210만 대까지 커진다고 하니 밸류체인을 넓게 보는 접근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 파업 시나리오입니다. 파업이 길어져 HBM 공급에 공백이 생기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SK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들,
예컨대 한미 반도체 같은 후공정 파트너들의 역할이 커집니다. 여기에 한국 휴머노이드 부품 생태계가 중국 저가 모델의 가격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더라도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이 남는 자리에서 사람이 설계한 시스템으로 돈의 무게추가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자산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커리어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판단과 의사결정입니다. 데이터는 기계가 잘 모읍니다. 그런데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그래도 이 길로 가자고 결정하는 일은 아직 사람의 몫입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감정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내는 힘, 동료가 무너질 때 옆에서 버텨주는 힘, 이건 알고리즘이 학습하지 못합니다. 셋째, 낯선 문제를 처음으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건 기계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문제인가를 묻고 다시 짜는 건 여전히 사람이 우위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포지션도, 자녀 교육도 이 세 축을 기준으로 다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단 한 번도 노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달라고 한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본질은 자본이 사람이라는 변수를 언제 정리할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티핑 포인트에 한국 제조업 전체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조의 45조 요구를 비난하는 데 쓸 에너지를 그 티핑 포인트를 읽는 눈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여쭤봤죠. 연봉 1억 5천만 원, 9만 명이 45조를 요구하며 파업 버튼을 누른 그날, 어딘가에서 조용히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구냐고 말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샴페인의 주인공은 노조도 삼성 본체도 아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차곡차곡 쌓아 최대 주주가 되고 미래로봇 추진단을 세우고 MWC26에서 2030년 AI 자율공장 전환을 공식 선언한 그 설계도 위에 샴페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 일자리, 국민연금, 평택 아파트가 같은 회로에서 함께 흔들립니다. 일본이 40년 전에, 인텔이 1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람을 지운 자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가 잘려나가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기계와 싸우는 게 아니라 기계 옆자리의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일입니다. 판단하고 신뢰를 쌓고 문제를 처음 정의하는 세 가지 능력. 이 세 축 위에 여러분의 커리어와 자녀 교육과 포트폴리오를 다시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재배치할 한 가지는 자녀 교육입니까? 자산 포트폴리오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커리어 포지션입니까? 댓글에 딱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쌓이는 답을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평택, 화성부동산의 체감 시그널, 심층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